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죠. 일각에서는 4년 전 위성정당 창당 사태가 재발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선거제 개편 관련 입장 들어보고요.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차원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협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향후 갈등 예상됩니다. 뉴진수 코너에서 의대 정원 관련 쟁점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 유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총선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민주당 김영배 의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자, 어제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지요. 그런데 원래 민주당 내에서도 이 병립형 회귀냐 또 준연동형제 유지냐 놓고 의견이 뭐 팽팽했다, 뭐 50대 50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좀 반발이 없을까 이런 예상됐지만은 만장일치 어땠습니까, 의원총회에서는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대표 원내대표의 설명이 있었고요. 네네. 그 배경 설명을 듣고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그야말로 단 한 분의 이견도 없이 그랬어요? 박수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의원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결국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내용이 연동형을 유지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서 법제를 도입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또 우리 전 당원이 투표를 통해서 전 당원이 의결했던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심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개혁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그야말로 박수 소리 속에 이렇게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뭐 치열한 그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의견이 좀 팽팽했을지라도 이제 일단 정해진 상황에서는 어제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께서요.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과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그 사실 이게 이제 위성정당이라는 말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때 이제 꼼수로 자기하고 비슷한 정당을 다른 이제 이 이름으로
창당을 하는 거를 하지 말자라고 네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건데 네. 이거를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사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생겼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이제 지난번 총선 때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이 이 법안 발의가 되어 있고요. 네네.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12월 18일 날 드디어 정개특위의 제1소위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이 상정이 돼서 소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할 당시에 소위 위원장께서는 저쪽 그 국민의힘의 여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장이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법들을 정리를 해서 단일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네. 반드시 오늘 통과시키자 이 주장을 이제 계속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아니 위성정당 방지법을 하지 말고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네.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선거제도 자체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 주장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과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으로 이제 발표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는 게 옳았는데 네. 국민의힘이 침대 축구로 일관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 위성정당 방지법이 결국에는 좌초되게 됐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이 어떤 건 내용인가를 소개를 조금만 해드리면요. 예, 간략히요. 우선 이제 지역구의 50%의 그러니까 253석 중에 절반 가까이를 공천하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없도록 네. 그렇게 이제 만들므로써 비례 전문 정당이 창당되는 것을 막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 뭐 민영배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례 전문 정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아예 통일된 전국적인 기호를 쓰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심상정 의원의 안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비례 전문 정당이 창당됐다가 선거 이후에 약간 꼼수로 합당을 하게 되는 네네. 그런 이제 이게 흩어졌다 의석을 차지하고 나서는 흡수 합당하는 거죠. 그 부분을 많이 그런 거를 비판하죠. 막기 위해서 이제 정당 보조금을 대폭 이제 감축하도록 하는 네. 이탄희 의원의 안도 있고 여러 안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법을 만들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네네. 사실 그 법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정개특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은 사뭇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위성정당 방지법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고 민주당이 좀 책임을 돌리던데 이거는 어떤 반박을 하시겠어요? 본인들이 마음을 안 먹었던 거죠. 윤재욱 대표가 사실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금방 아는데요. 아까 그 소위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예. 그 본인들이 마음을 먹었으면 통과가 됐지요. 민주당은 통과시키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대례 회기를 이제 주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침대 축구를 했다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침대 축구로 계속 일관하면서 실제 선거제 협상을 비롯한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무성의로 일관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속기록 보면은 뭐 나와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한번 그건 뭐 따져보고요. 다 이제 우리 예. 대명천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통합 비례정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셨던데 이게 어떤 점에서 다른지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4년 전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예.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공천 과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하신 말씀이 민주개혁 세력의 대연합 예.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이 민주개혁 세력이 연합하기 위해서 맏형으로서 네. 민주당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하면서 민주개혁 세력의 대연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동의가 되는 네. 제 정당이나 제 세력들과 같이
연합정당 형태를 띠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시사하는 것인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욕심꾸러기라서 민주당 혼자 이제 의석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의힘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1월 31일 날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이름의 위성정당이 이미 창당이 절차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방어 무기는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되 제 세력을 연합시켜서 전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만들어내겠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연합의 중심이 민주당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민주당 단독으로 만들었던 네. 그런 이제 당의 형태와는 상당히 질이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요. 요 질문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례대표 순번 관련해서도 네네. 이게 다른 어떤 그 연합하는 정당들과 협상을 해서 순번이 바뀔 수도 있나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연합 정당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네. 이제 쟁점들이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당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정당이 그러면은 비례대표만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인지 네네네. 아니면 정책과 가치 그다음 노선 이런 예. 부분도 좀 논의를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연합 논의를 포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번은 그럼 어떻게 할 예, 것인지 예, 예. 이런 문제 등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핵심 주제들이거든요. 네. 뭐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네. 이 추진단이 이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제 개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충분히 열려 있는 자세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용해인 의원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번갈아서 예, 하자고. 번갈아서 예, 예. 하자는 제안도 민주당하고 소수정당하고 했었고요. 이렇게.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후순위를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재정당들과 세력과의 이 논의 과정에서 네. 추진단이 주체가 돼서 이제 결정할 문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고 예.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이 이제 맏형 노릇을 아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한편으로는 희생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큰 책임을 민주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좋은 결과를 낼 책임도 민주당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준위성정당의 본질은 위성정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점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 어제 발표하실 때 보면 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2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내용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그 특성상 법을 단독 처리할 수도 없고 네. 그럼 날치기 한다고 할 테니까요. 네네. 게임의 룰을 날치기 하느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위성정당 방지법도 만들지를 못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도 침대 축구로 일관하는 그런 이제 황당한 정부 여당에 맞서서 네. 제대로 협상 결과를 국민들 보시기에 번듯하게 내놓지도 못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네네. 이런 불가피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큰 책임을 지겠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당대표의 아주 무겁고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저는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요.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당적을 옮길 뭐 예를 들면 현역 의원분들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최대한 앞번호 그러니까 앞기호를 좀 받기 위해서 이 현역 의원분들이 좀 당적을 옮기는 작업도 혹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그 논의도 아마 이제 연합 정당의 형태를 꾸릴 때 논의가 될 텐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정의녹색당이 녹색당인가요? 정의당, 네네. 합류를 하게 된다면 거기도 6석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도 현역 의원이고요. 그래서 예.
뭐 많게 보면 7명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10명에 이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제 공천 컷오프 되거나 이런 분 말고 스스로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하는 분들만 해도 꽤 숫자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마음을 모은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이제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호를 앞순위로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네.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뭐 조치를 취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그런 분들 말고 혹시 조국 전 장관이랄지 송영길 전 대표랄지 이런 분들도 창당 뭐 계획을 좀 밝힌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과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개혁 세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그 연합 대상에 그 민주개혁 활동을 해왔던 분들에게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문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선거라고 하는 공학적인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 승부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민주개혁 진영의 승패, 국민적 승리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는가 네. 이런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개인으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요. 결국 추진단과 이 핵심 주체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될 문제들이고 또 당사자들도 저는 뭐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저 뭐 연대랄까요? 이런 저는 가치 또는 명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승패가 달려 있는 선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마 감안을 좀 해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느냐. 김의겸 최강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운동권 어떤 특권 세력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청산을 꼬집은 것 같은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굉장히 황당한 적반하장입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네네. 이번에도 1월 31일 날 이미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까지 정하고 준비를 당 사무처가 주도가 돼서 네. 준비를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당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창당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거기다가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께서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월 15일 전후쯤에서는 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위성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걸 봐서는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작심을 하고 법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위성정당 만들기로 다 본인들은 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모른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은 내노란불에 극치고 네네.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를 벌써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익히셨느냐. 참 저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참 옹색하다. 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렇게 입장이 표변했나. 네네.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께서 기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총 끝나고 나서요.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측의 입장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 협상 중단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 된 건지 궁금하고 또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을 정한 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갑작스러운 네네. 통보여서 네. 굉장히 당황했고요. 네. 황당했고. 근데 이유를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냥 저는 추측을 할 뿐인데 이제 지금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두 가지 협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해서 연동형 제도대로 이대로 선거를 치르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협상 중단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추측컨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아마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당황한 건가요?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 아마 그런 이제 당황함의 표현으로 예.
이렇게 좀 협상 중단 일단 하고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대화 없어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을 취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글쎄 다른 이유를 도저히 제가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이 지금 21일이란 말이죠. 네네. 그때까지는 마감 시한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나요? 협상을 좀 재개하긴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라도 예. 여야 간사 간에 한번 소통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간사 간에라도 일단 협상을 시작해서 네. 다시 좀 원내대표들과 지도부들에게 촉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참 아쉬운 거는 원래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이 좀 제가 반대가 야당 됐다. 간사라서 도저히 예. 이게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네. 야, 제가 정말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쨌든 명절 연휴 때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예. 빨리 해서 네. 적어도 선거구 획정은 빨리 끝내서 네, 네.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뛰고 있는 분들이나 국민들께 혼란은 이제 그만드려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아무리 늦어도 2월 22일 네. 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려가 큽니다. 지금 뭐 저 국민의힘의 태도를 봐서는 네. 뭐 요만큼도 하여튼 뭐 양보 이런 거 생각도 없고 네. 합의 혹은 뭐 야당을 설득시키겠다 이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고 가겠다. 이 대통령 스타일이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민주당의 공천 준비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어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좀 겨냥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당내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은 정치 선배, 네. 그러니까 선배 정치인들에게 용기 있는 결단,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하는 분들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는 공천, 혁신,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탈락시키거나 뭐 밖에서 이렇게 내리꽂기나 이런 걸 하기가 불가능한 뭐 원천 구조입니다. 배제한다든가. 그러다 네네. 보니까 네네. 아마도 공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결단들을 좀 바라고 계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선배 정치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 뭐 이런 언급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네네. 당내에서도 늘 그렇습니다만 공천 과정에서는 참 시끄럽습니다. 예. 지금 근데 그 소위 친문계 뭐 박수현, 고민정, 임종석 뭐 이런 분들께서는 좀 그래도 발끈하시고 반발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친명, 또 친문 간의 뭐 갈등설 이게 설에서 끝나서 잘 봉합이 될지 아니면 그런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지금 이 발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 4일 날 뵐 때 네. 명문 정권, 명문 정당 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세력 뭐 이렇게 칭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은 여전히 그런 양대 세력이 힘을 합쳐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하고 싶은 네.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밥그릇을 깰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번 선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중심을 형성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단합
단결 이게 우선이다. 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독점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고 민주주의 말살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하던데 이 지적에 대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께 혹시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그거는 만약에 병리평으로 돌아가셨으면 네. 적당한 말씀이고요. 연동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비판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아무래도 좀 아프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재정당 재세력 민주개혁 세력의 연합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욕심쟁이처럼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네네. 온 국민이 함께 이번 선거를 마음 편하게 정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꼭 만들어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정말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왜 했는지 어떤 본래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이 많은데요. 돌발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나들목 일대로 속도 주춤하고요. 차량 터널 안에 승용차 사고 났고 조금 지나 남풍새 나들목 부근에도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은 곤지암 3터널 입구 부근 2차로에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에서 진천 터널까지 10km가량이 밀리는데 그 사이 진천 부근 1km 간격으로 두 건의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산막에서 광명까지 속도 더디고요. 남인천 요금소 부근 승용차 사고 나서 진천 나들목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안암 부근 2, 3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하남 분기점부터 정체 심하고요. 지나서 송파 일대로 밀립니다.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도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그 사이 성남 요금소 부근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요. 그 사이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더욱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또 언론특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언론인과 함께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기조연설 일부분 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더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이 수락 배경도 밝혔고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완전히 소진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두 분 의견 간단히 듣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원단장님. 아마 뭐 전반적으로 예. 그동안에 해왔던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시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나 당원들의 평가, 지지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뭐 과거에 해왔던 뭐 정치개혁 시리즈가 이번에 실천될 수 있냐라는 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그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명쾌하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관훈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아마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보여주셔야 될 거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정치인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겠다고 말을 하든 네.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 그 의지가 저는 뭐 그 현란한 수사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그런 관훈 토론회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신 그런 자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김현정 특보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구원 동반한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민심이 많이 이제 이반되어 있었잖아요. 국정 지지율이 지금 뭐 20%대로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심을 좀 받들고 당도 좀 혁신하고 네. 수직적 당정 관계도 좀 정상화해라. 이런 기대 속에서 이제 취임을 한 건데 그때 취임할 때 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다 뭐 이중대다 이런 우려도 같이 병존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임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측면 분명히 있죠. 전국을 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제 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네. 윤한 갈등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것이 지금은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회 불출마로 일단락 지금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천 국면에서의 불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힘을 그 가지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이 벽을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본인의 지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뭐 당에 대한 지지율은 정체 상태이고 국정 지지도도 하락 기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을 상대로 민심을 받드는 뭐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수직적 당정관계 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라든지 쌍특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보수층에서도 납득할 만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 네네. 또한 이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20, 30대라든지 청년 중도 무당층에서는 여전히 확장성이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동훈 호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패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뭐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 또 극복해야 할 현안들이 좀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원단장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도 좀 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강조를 했던데요. 뭐 자주 이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원단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특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불체포 네. 특권 같은 게 네. 그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게 헌법 수정 사항이라 가지고 네. 단순히 이제 법률 개정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무슨 수사기관이나 이런 그 사법부가 예, 예. 그 권력에 조금 종속돼 있었던 그런 후진국이었던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그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게 후진국일수록 더 필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특히나 뭐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뺄 수 없는 헌법적인 그런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사법부든 또 뭐 검찰이든 또 어떤 각종 견제 장치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각종 견제 장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라든지 사실상 그 전에 재판을 이제 받는 그런 과정들이 근대적인 그 형사 사법 체계로서 많이 정립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제 좀 소멸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 실제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실질 심사를 받든지 네네. 실질 심사에서 뭐 어떤 결론을 받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큼은 좀 이제 시대가 변했고 네. 세상이 변했고 대한민국도 뭐 굉장히 근대적으로 발전한 만큼 또 발전한 나라로서 전향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할 시점도 됐다라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김현정 특보님께는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 했던 발언 어제죠. 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를 두고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서민 비하 발언이다라고 좀 비판도 있던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비판에 대한 입장 같이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그 시장 안에 있는 예. 그 스타벅스에서의 판매를 하면은 300원씩을 전통시장에 적립하는 상세 모델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네네. 맥락상 보면은 서민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비춰질 충분한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맥락을 전체로 보면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발언들 때문에 그동안도 다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 왔던 거거든요. 뭐 김은경 전
이번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노인 비하성 발언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갈 곳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러면 저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기준이나 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취지는 이렇지만 이런 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깔끔히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원장님 혹시 그 뭐 전생의 맥락이랄지 뭐 부연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난조차도 훔쳐가는 세상이 사실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서민은 정확하게 저소득층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서민이란 게 관직이 없는 백성 평민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서민이 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서민이라고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부자면 서민이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는 저소득층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그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가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그 정말 이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쉽게 사 먹느냐? 서민들이 그 저소득층에서 정말 스타벅스를 커피를 쉽게 사 먹느냐? 그거 한번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유 있으신 분들이 나는 서민인데 나는 갈 수 있는데라고 하는 거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예. 전반적인 맥락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이거하고는 오히려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네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트집 잡기가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이 보면 대단히 자존심을 상할 수 있게 하는 발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상에는 뭐 기족 뭐 중산층, 서민, 영세민 등 커피 계급까지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뭐 서민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익이 작다 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못 마실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성 발언에 대해서는 그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신데 그거를 계속 변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분의 해석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위성정당 창당 공식화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최고위 현장에서의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의 뜻 그리고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말씀 들어봤고요. 선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그 김영배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좀 자세히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요 질문은 국민의힘 우리 원현석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과와 또 불가피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과를 하셔야 될 거 예.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죠. 네네. 그렇게 뭐 수많은 뭐 국회의원들이 서로 몸싸움까지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네. 선거제도 바꿨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선거제를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당연히 사과하실 부분이긴 한데 네. 불가피했다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불가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성정당 안 만들면 되지. 네. 위성정당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명분이나 이유가 도무지 저는 뭐 납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네네. 그냥 정무적으로 불리한데 어떡하냐. 뭐 그런 이유지 불가피한 건 아니죠. 안 만들면 되죠. 위성정당을. 안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든지. 네. 아니, 그것도 명분이 없고 도저히 뭐 불가피하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계속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시점부터 그런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네. 일관되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될 문제를 가지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의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그 의석수에 있어 가지고는 비례 의석수는 미래한국당이 1당을 차지했어요. 네네. 그때도 국민들이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보충질만 더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 미래라고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려는 걸 추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서서 예. 김영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이걸 다 준비했던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먼저 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전혀 그렇지 네. 않고 네네. 우리는 당연히 그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은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느냐 그거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유지하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스스로 병립형을 가자 그래서 병립형을 만들 수 있는 그 의석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지는 민주당에 있고 우리는 그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대기 상태로 보고 있는 상황에 네. 불과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지체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네. 마치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전혀 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잠깐만 좀 제가 또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그동안에 정개특위 통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병립형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지역구도 타파를 하려고 하는 권역별 비례제 병립형을 전제로 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는 3% 권역을 3개로 나누잖아요. 그중에 3%를 득표하는 소수 정당에는 한 석씩 우선 배정하자. 네. 라는 소수 배려 조항을 넣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병립형 지역별 연동형은 그래서 무산된 것이고 또 연동형 하에서는 사실 저기 위성정당 방지 법안 요거 만들면 사실 깔끔한 것인데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주당이 처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입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수 정당을 좀 우대하고 네.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 네. 그것과 또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하는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준 이성정당이라고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지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 이재명 대표께서 또 신년 기자회견했어요. 김특보님.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했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어떤 사법 리스크 이른바 그걸 좀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네, 그렇죠. 사법 리스크라고 발언도 했어요.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이제 사실 사법 리스크는 여당에서 짜놓은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에 0.73%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부터 해가지고 표적 수사, 편파 수사를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 온 것이지 네. 이재명 대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러한 그 윤석열 검찰과 여당의 그런 그 프레임에 대해서 그 수사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성 정적 제거용 수사라 그래서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네.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검사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부하내동에서 그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표적 수사하고 편파 수사하는 일부의 정치 검찰들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형사사법연구원에서 보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에 해당하고 있고요. 구속영장 발부율이 82.6%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와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그게 남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로 나와 있어서 대법원에서조차도 사전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려고 하려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찰권이 기소 독점주의를 갖고 있는 검찰권의 그 남용에 대한 그 예. 남용을 하고 있는 일부 검찰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조금 길게 주셨기 때문에 원장님 코멘트도 한 1분 정도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검사 독재라는 예. 말은 전혀 맞지 않고 예. 차라리 운동권 독재라고 하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386, 486, 586 지금 그 세대가 60대가 되는 686이 되는 지금 상황까지 어느 정도 이 대한민국을 사실은 세게 치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예. 운동권 독재가 청산해야 될 지금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내용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5선 중진이시죠. 부산 진구 갑의 서병수 의원께서 오늘 당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출마 요청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 서병수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북구 강서구 갑으로
출전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각오는 한결같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4년 전과 자, 원단장님 지금 부산 북강서갑 지역 지금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고요. 이 지역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진지 또 서병수 의원의 오늘 결정에 대한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북강서갑이 서부산, 예.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저희 당 그 약세 지역이에요. 부산에서는. 네. 그 단순히 이제 북강서감뿐만이 아니라 북강서을도 약세 지역입니다. 그 김도부 의원이 잘 그 지켜서 일대가 그렇지. 그런가 보네요. 네네. 다 약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고 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재선을 하셨고 현역 의원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 만만치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한테 제안이 간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북강서갑 출마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다 거절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결국 험지라는 뜻이거든요. 예. 딴데 그냥 뭐 출마를 안 할지언정 북강서갑은 안 가겠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병수 시장님, 전 시장님 지금 의원님이시지만 예. 그 나서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에 대한 큰 헌신입니다. 예. 자, 김특보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어제는 방금 말씀하신 게 서병수 의원 또 김태호 의원에게 오늘은 또 조혜진 의원에게 김해 갑이나 뭐 을로 출마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김태호 조혜진 이 두 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세요? 지금 숙고 중인 거로 이렇게 저는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예. 결국은 그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네.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전 경남 도지사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이제 서병수 의원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더 크게 드는 것이 네네. 여당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뭐 소위 험지라고 하는데 가서 출마를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낙선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배려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선택의 폭은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 제도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3선 이상은 무슨 저기 불이익 혜택들이 좀 저기 공천 과정에서 있는 거로 잘 알고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흐름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예. 그런 흐름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좀 공감 같은 거, 울림 같은 게 좀 주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상대당인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그분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예.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텐데 지금 현재 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용산 출신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함원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또 국민의 심판에 또 직면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원단장님 짧게요. 결국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윤계에 대한 희생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저는 뭐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진으로서 당에 대한 희생과 관련해서는 친연 예. 비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앞으로 정부적인 관점을 고려돼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1호 지금 중진 험지 출마로 판단을 하기에는 약간 섣부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특보님 오늘 민주당 공관위는 원외 단수공천이 확정된 24곳 지역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진갑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충남 아산갑 단수공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뭐였을지요? 일단은 지금 2차까지 발표를 네. 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후보가 단수로 신청한 곳이라든지 네. 그 특별히 이렇게 뭐 경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곳부터 차례대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네.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요.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이걸 언급하시다 보니까 소위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점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뭐 특정 이제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섰는데 예. 그것은 이제 그 공관위원장께서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 국면을 네. 우리 민주당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 입장을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난번 우리가 정권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정부에 대한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이렇게 좀 상징적인 분들이 출마했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 간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는 지점, 그런 지점이 우려의 지점이 또 하나가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단결해야 되거든요. 단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만나서 회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뭐 친명이니 친문이니 해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잇는 것은 총선 승리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거고 네네. 또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도 이런 것들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그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누구를 뭐 불출마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만 이제 그 뭔가 그 정무적인 그 판단이라든지 정무적인 논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무적인 결단 같은 거는 좀 어떨 때 보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뭐 짧게 한 30초 정도요? 예, 원내대표님? 근데 네네. 과연 그게 정권 심판론이 될지 네. 아니면 민주당 거대 야당 심판론이 될지는 예. 지켜보시자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항암 치료를 받고 축 처진 몸으로 병실 창밖을 바라보는 동규. 완치된 줄만 알았던 백혈병이 올해 초 재발한 건데요. 이런 아픈 동규 곁을 지키는 건 할머니뿐입니다.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빠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엄마. 어려운 환경 속 병마와 싸우는 동규를 볼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타들어만 가는데요. 할머니 역시 뇌출혈과 심장병을 앓고 있어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 쌓여가는 병원비와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동규와 할머니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경북 북동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까지 경북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 또 강원 내륙으로는 1cm 내외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일부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경북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설 연휴 초반인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전국이 맑겠고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설 당일인 토요일은 전국이 막다가 흐려지면서 설날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권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요. 연휴 후반인 일요일과 월요일은 대부분 맑겠지만 제주도는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한파 없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설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부터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좀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다소 쌀쌀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낮에 4도에서 11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평년보다 기온은 2, 3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을 저열한 몰카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유진그룹 측이 YTN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반면 YTN 측은 공적 소유 보도 전문 채널의 민영화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 돌입을 위한 절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비상진료 체계 수립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인정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모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지난 5일 MBC 뉴스 데스크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오늘까지 모두 6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지방과 필수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찮은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님과 함께 이 의대 증원 내용 포함한 필수 의료 활성화 대책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년 대학 입시부터인가요? 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는데 올해 정원의 65.4%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좀 큰 폭의 증원인지 하고요. 또 네. 2,000명 증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상보다는 큰 폭의 증원인 건 확실하고 네네.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는 아마 뭐 최대치요. 최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 수와 네. 정부가 추계 목표로 한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실제로 추계해 보면 네. 정부가 얘기한 15,0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2,000명 증원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가 뭐 향후 한 20-30년간 부족한 숫자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요번에 2,000명 드리고 이번 정부 내에 지금 그 계속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 신설 의대 문제 네네. 등을 포함해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조금 더 다시 늘리는 한번. 게 네.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그러니까 이번에 늘린 것도 상당히 많은 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추가 어떤 증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가요. 지금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좀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네. 충원하겠다. 이런 정부 관침. 네. 여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요. 서울에 예. 이제 의사가 집중되어 있고 네. 지금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방의대에 우선적으로 증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네네. 또 흔히 이제 그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다 수도권으로 쏠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네네. 그 다시 수도권으로 쏠리는 돌아오는 학생들은 원래 수도권 출신인 학생들이 지방의과대학에 갔다가 네네. 대학 졸업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원래 지역 출신인 지방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내놓고는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한 60-70%는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안인 거죠. 그게 예. 이제 수치로도 나타나나 보네요. 네, 가령 이제 그렇습니다. 뭐 부산 지역 출신이면 부산 지역 근처에 있는 뭐 의과대학을 나왔다 치면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전공 과정 거치면서 다시 고향으로 네. 돌아가는 경우도 네. 꽤 많다. 많은 수치다 말씀이신 예, 것 같고요. 지금 의협이나 뭐 의사단체는 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필수 의료 약화의 최대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도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다수가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뭐 이런 곳으로 쏠릴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던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뭐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안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그런 설명으로 예를 들면 응급실 뺑뺑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의 문제나 지방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네. 작년에 3억 원이었던 의사 연봉이 지금 4억 원이 돼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연봉이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이고 네.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의사 수의 문제를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것에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의사협회는 일부 뭐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쉽게 네.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예. 그거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거나 뭐 지방 도시여도 인구 규모가 큰 곳은 동네에 병원이 많지만 네. 군 단위로 내려가고 작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가면 동네 병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 거리에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네 의원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큰 도시에 비해서 네. 군 단위의 동네 병원이 작은 곳은 8분의 1 정도밖에 숫자가 되지 않고요. 예.
그 결과 사실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는 주민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네. 예, 그것 때문에 연간 합병증 진료비로만 한 6조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제때 이제 네. 받지 못해서요. 네.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 부족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2만 명 네네. 추가적으로 네. 그것에 그 합병증 치료비가 6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라 뭐 의협이 주장하는 그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협 간부들이 주로 근무하는 대도시의 이야기지 네. 대한민국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장의 실태와는 좀 네. 괴리가 있거나 차이가 있는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네. 필수 의료의 그 아까 의협이 주장하는 것에 낙수 효과는 없거나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극히 소수만 늘어난 인원의 소수만 가고 네. 대다수는 또 대도시에 개원하는 쪽이나 그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 쪽으로 가겠죠. 네네. 그런 부분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의료 제도를 고쳐야 된다. 나쁜 의료 제도를. 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 제도를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의협에서는 또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떨어지리란 전망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과잉 경쟁이 일어나서 건강보험을 더 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의료비가 더 늘어나면 되레 이게 국민 부담으로 온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예.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의사의 몸값,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네네.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가 어느 정도를 받느냐를 가지고 의사의 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요. 10년 전에는 의사의 소득 수준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4배 수준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던 게 지금은 5배, 7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10년 사이에 거의 2배 정도 더. 네. 그게 2020년 통계고 네네. 작년 올해에 그 의사들을 구인 광고를 내는 그 전문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전문지에 뭐 우리 병원에 뭐 내과 의사 채용합니다. 뭐 흉부외과 의사 채용합니다. 거기에 연봉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연봉의 수준이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소위 우리가 이제 봉직이 예. 월급 받는 의사를 그렇게 부르는데 평균적으로 한 3억쯤 되던 게 예. 요즘은 4억이 평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몸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의사의 공급이 적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의사의 공급이 이제 너무 많아지면 네. 의사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된 환자를 일주일에 2-3번씩 오게 하기도 하고 뭐 환자를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수술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수술시키기도 해서 의료비가 올라갈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의 공급이 부족해서 의사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의료비가 지금 연간 한 10조 원 정도를 OECD 국가 대비 더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의사의 공급이 굉장히 과잉 공급일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네. 의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의사의 몸값 때문에 의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예.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 간에는 그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의료 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의사 수가 적어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고 의사가 많아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거든요. 네, 보험 관련된 뭐 적용 여부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대비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작년에 드디어 됐습니다. 아, 네. 2022년에 네네. 재작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GDP 대비 9.7%를 의료비로 쓰고 있는 반면에 네. OECD 평균이 9.3%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의사 수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만약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사 수가 늘어나면 기계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OECD 국가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2배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여러 나라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 설명할 수가 없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의사 수를 늘려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지방의료 붕괴를 겪지 않게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꼭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대도시 개원과 비급여 진료로 가서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지 않도록 의료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게 목표지. 의사 수 늘리면 비급여 진료하고 과잉 진료해서 의료비 늘어날까 봐 의사 수를 못 늘리고 네. 국민들이 뺑뺑이 돌고 응급실 뺑뺑이 돌고 소아과 진료 대란하는 거를 방치하는 게 우리의 제도 또는 네. 정부의 역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하고 네. 제도 보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의견 잠깐 들어보고 또 이어갈게요. 김동희님, 저는 의사 숫자도 문제지만 간호 인력도 부족한 것도 걱정입니다. 간호 인력 관련해선 어떤 대책 필요할까 하셨고요. 7319님, 필수 분야, 부족한 분야 의사만 뽑을 수는 없는가요? 물어보셨고요. 3327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마음대로 조정하면 위험합니다. 현재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곳은 필수 의료 분야고 비급여 쪽은 의사가 넘쳐납니다. 필수 의료에서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여주고 이득을 최대한 올려주면 되는 문제인데 의사 수를 늘리는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셨는데 이 세 분의 의견 중에서 한 가지 정도 답을 주신다면 네, 예. 마지막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네. 의료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안 가고 예. 비급여 과잉 진료하는 분야로 가게 만드는 거는 맞는데 네.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의사 수도 늘리고 제도도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네네. 제도만 고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10년 동안 근무한 흉부외과 의사, 동네에 10년 동안 개원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보던 외과 의사를 네.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연봉 4억 주고 데려온다고 응급환자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분포를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숫자도 늘리고 분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네. 또 한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게요. 지금 의대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지 않는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의료 인프라도 그렇고요. 수련 시설도 그렇고요. 이게 감당이 될까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크게 의학 교육을 임상 교육하고 기초 교육으로 나눠 보면 네네. 임상 교육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대학병원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병원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 병원들이 또 여러 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상 교수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학생대 교수의 숫자가 일반 대학에 비해서 의과대학이 한 10배쯤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그러니까 임상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교수의 숫자를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네.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을 잘 짜서 잘 교육할까인가의 문제이고 네. 그거는 대학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는 문제지. 네. 지금 정원을 늘려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주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초의학 교육은 지금도 부실합니다.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이번 기회에 기초의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네.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지. 기초의학 지금 교육도 부실한데 더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방치하자는 얘기라서 요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방침이 발표되니까 학원가 입시업계가 좀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거나 이런 현직 직장인분들까지 당장 주말 학원반 등록해야 된다. 이번 연휴 때부터 학원 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학원가가 좀 북적인다고 하던데
있는데 네. 의대 쏠림 현상 소위 말하는 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클지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예. 뭐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예. 그 의대를 가지 않고 다른 과를 가서 대기업의 과장쯤 되면 받는 연봉이 한 1억쯤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같은 나이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전문의를 받으면 지금 연봉 3억, 4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든지 의대 가고 싶어 하고 의대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그게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고 줄여놓으면 그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네. 의사의 연봉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네네. 앞서 예를 들으신 것처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의대에 적성이 있으면 의대를 가고 내가 경영에 적성이 있으면 경영대를 가고 뭐 내가 공학에 적성이 있으면 공대를 가고 어느 걸 선택하거나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 체계. 예를 들면 내가 공대 가면 한 1억 5천쯤 받고 의대 가면 한 2억 5천쯤 받고 그러면 뭐 들어가는 노력, 수련 과정 이런 걸 생각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왜 굳이 모두 다 의대를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회인 거고 네네.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의과대학 숫자를 늘려서 의과대학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의 지나치게 올라간 몸값을 정상화시키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인 거죠. 네네. 지금 뭐 당장은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쏠림 현상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정부가 필수 의료 대책도 발표를 했던데 이 해법으로 한 4가지 정도요. 의료 인력 확충, 또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그 4대 개혁을 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방향성은 뭐 오케이지만 네. 네. 세부적인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어떤 네. 부분일까요? 네. 제가 한 1년 전쯤에 나왔으면 정말 좋은 대책이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대책에는 그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의 임기 내에 10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요. 네. 그 10조 원을 예를 들어서 뭐 인력 확충에 얼마, 지역 의료 강화에 얼마, 뭐 보상의 공정성 제고에 얼마 이렇게 해서 10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 그 계산표가 나온 게 아니고 예. 각각의 정책에는 얼마를 쓸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10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정책에 돈을 얼마나 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안 갖고 있다는.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는. 아직 네, 못 네.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 확충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적은 수의 전문의를 고용해서 네. 그 수입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피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흉부외과, 외과,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영역에서 상당수의 그 전문의들이 사실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해야 되는데 뽑아주지 않으니까 개원가로 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런 과목들의 특히 이제 24시간 365일 응급 환자와 중환자와 진료를 해야 되는 영역은 당직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적어도 한 7명쯤 있어야 내가 일주일에 어떤 주는 한 번, 어떤 주는 한 2번쯤 당직을 서면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 병원마다 최소 7명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돈을 주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올린 수가가 그러면 병원이 전문의를 7명 고용하는 데 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4명만 고용해 놓고 네. 수당 조금 주면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당직석에 만들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런 인력 기준에 관한 계획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세부 플랜을 좀 촘촘하게 네. 현실적인 맞게 이거 좀 세워 넣어야지 이게 돈 10조 투입한다 이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네, 그게 어디 쓰일지, 그러니까 제대로 쓰여야 될 때 쓰여야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예, 확신을 하기가 좀 힘들다. 네. 예, 네. 자, 그리고요. 한두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과 필수 의료 활성화에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개별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권역별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이야기일지요?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지금 2,000명을 늘려도 네. 그 의사가 전문의로 배출되는 거는 2035년 10년 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계속 붕괴해 가고 있는데 예. 그 기간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거냐. 당면한 현실 그 네. 전공의에서 수련까지 쭉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필수 의료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네. 그 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 수가를 올리면 된다라고 해서 네. 정부가 이제 작년에 예를 들면 분만 수가 같은 걸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분만을 안 하겠다고 하던 그 병의원들이 이제 너도 나도 분만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네. 예를 들면 고위험 분만 환자까지 그 작은 병원에서 데리고 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그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너도 나도 분만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그 환자 수는 적은데 분만을 하겠다는 병원이 많아지면서 네. 규모의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응급 환자의 숫자, 분만 환자의 숫자, 소아 응급 환자의 숫자만큼 그 병원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네. 환자를 진료할지를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방식을 이제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이렇게 네. 이제 부르는데요, 정부가. 네네네. 예, 그런 체계를 를 전제로 해서 정부가 짜놓은 여러 가지 필수 의료 대책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되도록 하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필수 의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지만 이 질문을 꼭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의사단체들 입장에서는 이 발표 이후에 뭐 집단 휴업이랄지 총파업이랄지 이거를 좀 네. 예고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뭐 강제적인 행동들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의료계도 어떤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각각의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예. 이제 우리 의사협회는 지난 20년간 그 파업을 무기로 네. 정부가 하려고 했던 주요 정책들을 다 무산시켜 왔습니다. 뭐 거기에는 그 뭐 비대면 진료도 들어 있었고요. 네네. 그 진료비 지불 방식을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 수가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반대해서 무산시켰고요. 네네. 지난 2020년에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그 의협하고만 만나서 하는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를 28차례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거의 2주에 한 번씩 한 셈이고인데 그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단 한 번도 예를 들면 정부가 수가를 어디를 얼만큼 올려주면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할게. 네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적정 그 증원 규모는 이런 거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어떤 없습니다. 대안이나 협상한 중재안 제시가 좀 잘 미진했다. 네. 그래서 의사협회는 뭐 의대 정원을 100명을 늘려도 파업했을 거고요. 1000명을 늘려도 파업했을 거고 2000명을 늘려도 파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것 역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의사협회 또 단체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는 기회를 좀 가질 테니까요. 그 의견들 또 그런 그 지원들 좀 해주시고요. 7484님 교수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잘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명절 연휴 앞두고 종일 교통량이 많았는데요. 퇴근 정체가 더해지면서 더욱 혼잡합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 대간분기점 부근 사고 나서 일대로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과 신갈부터 각각 속도 주춤하고요. 충청권에서는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까지 11km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용담터널 사이 총 25km 정체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려 지납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에서 남한산까지 총 20km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17km 밀리고, 이후 청계터널 부근 2, 3차로에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도 판교 분기점에서 자유로 사이 21km 정체고요. 경기 북쪽에서도 사패산까지 양방향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일산에서 구리 판교 쪽은 고양부터 총 18km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 구리에서 강일 또 송파에서 판교까지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를 해설하는 뉴미디어 북저널리즘의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이 얘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네. 할까 말까 고민 많았어요. 어쨌든 일단 뭐 고생한 대표팀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또 짚고 넘어갈 건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못했는데 유효 슈팅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이거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네, 완패였죠. 완전히.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클린스만호가 요르단에 2대0으로 승리를 내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을 하지 못했고 슈팅 수만 보더라도 7대 17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술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좀 곳곳에 나오는데, 요르단 같은 경우는 피파 랭킹만 봐도 우리보다 한참 밑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첫 번에 만났을 때 2대2로 비겼었고, 이번에 2대0으로 졌고, 이변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요르단의 실력이 뭐 괜찮았다고 봐야 될지. 네, 일단 이번에 김민재 선수의 좀 결장이 굉장히 큰 이제 패배 요인이었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옐로 카드 누적으로 이제 결장이 됐었죠. 그리고 또 요르단 선수들의 각오도 좀 굉장했어요. 그 실제로 봤을 때 아모타 감독이 지난 몇 경기에서 이제 한국이 실점하는 양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국을 상대로 득점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한국을 너무 존중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파이팅하라 이런 정신 무장까지 좀 시켜놨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탈락하면서 손웅정 감독이죠.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되시는 분, 손 감독님의 과거 발언 뭐 여러 차례 뭐 어록이 있지만은 조명되고 있는 발언이 있어요. 뭐였죠? 네, 맞습니다. 그 미래를 예언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 손흥정 감독이 지난달 7일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승하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우승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말 속에 뼈가 있었겠죠.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그 사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당연히 우승하길 바라긴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우승이라는 결과만 갖고 사실상 그 변화 없이 유지만 될 거다라고 이제 밝힌 거고, 뭐 일본과 한국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축구 실력이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승해선 안 된다, 이런 말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너무 어떤 빅리거 슈퍼스타들에 좀 의지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일부 나오는데, 맞습니다. 손흥정 감독께서 지적
지적한 것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이 손흥정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축구에서 어린 나이부터 너무 승패와 결과에 매몰돼서 기본기를 닦는 데에 좀 소홀한 지도 방식이 너무 많다. 네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기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했고 네.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인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토너먼트 3경기 모두 풀타임으로 경기를 거의 뛰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4강전에서 조금 잘 드러났고 뭐 든든한 백업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선발 라인만 계속해서 돌릴 수밖에 없었고 뭐 네. 이런 지점들도 함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승부 중요하지만 승부 이전에 정말 큰 무대에서 잘 뛰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네. 그런 기본기를 잘 닦을 수 있는 체계, 기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 뭐 이 대표팀 아시안컵 마무리가 된 이후에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도 많고 그쵸. 뭐 어떤 사퇴에 대한 뭐 어떤 논란 또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클린스만 감독 숙제가 많겠습니다.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회를 분석하고 대한축구협회와도 승패 요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2년 후인 2026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좀 예선전도 준비해야 네, 되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한국 축구의 본질적인 약점들을 파악하고 보완해서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축구 얘기하니까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졌는데 뭐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앞서 서울대 김윤 교수님과 의대 정원 확대 관련된 현안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저녁에 그 의사협회에서 네. 어떤 집단 행동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뭐 당연히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 정부가 이제 2,000명 증원하겠다고 네네. 발표를 했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즉시 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오늘로 이제 일정을 확정을 하고 네. 오후 8시에 임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협에 이어서 대한전공의협회 협의회도 그 12일에 이제 임총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네. 설 연휴가 끝나면 이제 의사들의 좀 집단 행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의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필수적인 어떤 서비스이기 네. 때문에 총파업이랄지 가령 뭐 어떤 다른 식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예. 밝히고 있고 네. 단체 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걸 어기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네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역시 그 의대 정원 늘리겠다라는 걸 발표한 직후에 의사들한테 집단 행동 그리고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도 한 단계 이제 향상된 상향, 네. 그 경계 모드로 이제 변경이 됐고 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정지가 돼요. 네. 그리고 고발 조치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정부의 강경한 어떤 입장을 두고 의사협회, 의사 뭐 단체에서도 상당히 뭐 전향적인 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되는데 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네, 굽힐 마음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이제 역시 의협 쪽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어제 오후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의사 면허 취소나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우리도 이제 강경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YTN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예. YTN 최대 주주를 유진 ENT 그러니까 유진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 ENT가 YTN의 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뭐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좀 그 보도 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부과해서 그 네네.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면 YTN의 유진 ENT가 이제 승인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민간 기업이 됐다고 보면 될지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던 보도 전문 채널이었는데 네. 이런 채널이 민영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원래 YTN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21% 그리고 마사회가 9%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30%를 지난해 9월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5개월 만에 YTN이 민영화가 된 겁니다. YTN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유감을 예. 표명하고 있고 예. 또 우려도 함께 제기를 했는데요. 그 사측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 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건 사실상 우리 언론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또 유진그룹이 YTN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공개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네. 방통위원 2명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좀 합의체 기구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진그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뭐 보도 전문 채널에 대주주가 됐는데 네. 유진그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일단 유진그룹 자체가 좀 이야기가 많은 좀 측면이 있어요. 네. 뭐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서 좀 사익을 챙긴다라는 논란이 대표적이고 지난해에는 당시에 재직 중인 이사가 주가 조작 좀 논란에 휘말리면서 네.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진그룹 계열사 중에 좀 유명한 게 유진투자증권이잖아요. 네, 네. 그 투자증권을 둘러싼 의혹도 좀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경찰관 용산구에 있었던 경찰관 추락사가 관련된 네.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마약 집단 모임 주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네.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예. 작년 8월이었는데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네.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를 하는 사건이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네, 해당 아파트에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관련 모임이 진행 중이었다. 네, 네.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이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에 경찰관이 추락하기 직전에 아파트에 함께 있었던 남성 7명 중에 5명이 뭐 엑스터시나 필로폰이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의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네, 네. 또 추락한 경장을 포함해서 그 25명이 함께 그 마약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약 집단 모임이라고 하죠. 지금 네. 25명까지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징역형을 선고받은 2명이 모임의 주도자이고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도를 한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징역 5년 4개월을 받은 네. 이모 씨는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마약 했고요. 공급책이고. 네, 예. 그리고 징역 4년을 받은 정 씨가 그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 세입자였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장소를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2명이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된 거고 단순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도 있는데 이 둘은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네. 조금 더 무거운 형을 받았고 맞습니다. 투약 혐의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게 이제 본인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중독도 되고 이거 그쵸. 퍼지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재판부가 좀 더 이 사안을 중하게 네. 바라본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확산까지 초래했기 때문에 네. 죄책이 무겁다고 했고 그리고 또 순진 경장을 포함해서 마약을 투약한 16명 중에 일부가 이태원의 클럽 행사에 참여했다가 이 모임에 끼어들게 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동호회나 생일 파티 이런 목적으로 만났다가 마약까지 빠지게 되는 루트가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도 이런 과정들을 좀 확산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난해에는 마약 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서면서 2만 명이요. 네, 네. 그리고 또 전통적인 마약들 뭐 헤로인이나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마약들은 물론이고 신종 마약들, 합성 마약들까지 굉장히 기승을 부리면서 다양해지고 있고 네, 네. 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네, 뭐 펜타닐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마약이 되는 것들, 맞습니다. 뭐 제조하는 방법들, 네. 그다음에 무슨 단가도 뭐 낮아지고 네.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뭐 현금이 아니라 뭐 가상화폐로 해서 뭐 잡히기도 네, 어렵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과거처럼 예. 이렇게 뭐 만나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으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약을 판매하거나 확산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 현금을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그런 지점도 굉장히 편리해졌다. 그리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네. 큰 용기가 없어도 마약에 접근하기가 또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런 지점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4개월째 20%대로 퇴진 위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벌어진 이 파벌들의 비자금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난 19일이죠. 기시다 총리가 파벌 해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도 띄웠지만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일본의 파벌 정치와 관련한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가장 먼저요. 파벌을 알아야 일본 정치가 보인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일본 정치에서 이 파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정당에 있는 어떤 그 개파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비슷한 면도 있지만 예.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그 파벌은요. 예. 그 자민당 이 파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실상 자민당의 작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내 또 작은 예, 조직이에요. 작은 조직이고 그 조직에 들어가는 곳도 나가는 곳도 다 조직자가 있고요. 거기에 회장이 있고 네. 회계가 있고 총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념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민당이라고 해서 하나의 일단 포스라고 하지만 포스 안에서도 중도가 있고 약간 그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극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이 파벌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베파는 네. 극우 쪽에 가깝고 현재 키시다 촌의 키시다파는 중도다. 그리고 친중국 네. 쪽이고 네. 아베는 완전히 뭐 친미였고요.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그 상당히 파벌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신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면 그 신인에 대해 신인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파벌에. 네. 물론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77명 정도는 파벌이 없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자민당 안에서. 그러나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다 지금 400명 정도니까 네. 320명 정도는 파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 파벌이 교육을 합니다. 아, 예. 파벌. 예. 개파랑 좀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민당 파벌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해체를 선언하고 있던데 네. 기시다 총리도 지난 19일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파 중에 하나 기시다파를 해체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자금 문제가 폭로되었다. 비자금 문제. 예. 이게 가장 큽니다. 네, 그 아베파가 가장 크고요. 네. 5년간에 6억 엔 정도 그러니까 원으로는 56억 원 정도. 네. 이게 그런데 아베파 96명 정도 있으니까 한 사람당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 55 클럽이라든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한 사람당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불투명하게 불천직하게 기재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기에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다. 네. 이러면 진짜 국회의원으로서는 치명타가 됩니다. 아주 네. 작은 X도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혜택은 많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 이외에 왜 그런 식으로 부정행위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타가 아주 그 강도가 높아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상 최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거의 파벌에 들어가는 320명
거의 다 걸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조그만 X라고 해도 예. 이게 그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것을 그 바보를 중앙에서 묵인하고 참부에 전혀 쓰지도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아베 총리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모리모토 학원 사건이라든가 스캔들. 학원 네, 스캔들이라든가 네. 그거는 뭐 아베 전 총리가 개인적으로 그 모리모토 학원에 대해서 부지를 그쪽에서 매입할 때 그억 엔 정도 것을 1억 엔 정도 아주 사기층 그러한 아주 개인적인 개인간 어떤 스캔들. 필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집단. 많은 사람들이 네. 걸린 것입니다. 물론 많은 X의 사람도 있고 예. 작은 X의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걸렸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 바보르 중앙에서 아베파가 가장 많았고요. 예. 문제가 그리고 또 니카이파라는 데도 많았고 네. 그리고 키시다파에서도 그래도 그 키시다파는 전체로 3천만 엔 정도 예. 그러니까 3억 원 정도니까 가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 키시다파가 해체한다고 먼저 말했기 때문에 네. 아베파하고 니카이파는 달았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나 아베 총리를 만든 파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키시다파하고 또 아소파, 예. 그리고 모테기파라고 있어요. 예. 이 아소파하고 모테기파는 바볼로서의 문제는 없었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좀 있었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반발한 거죠. 우리 해체하지 못하겠다. 예. 그렇게 하여서 키시다 총리가 바보를 해체한다라고 했는데 자민당 안에서 파열음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부에서 이게 그 키시다 총리를 만든 바보르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키시다 총리는 앞으로 어떤 기반으로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기시다 내각이 교체될 가능성도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나 일단 국민의 눈으로 보면요, 그 바보를 해체하는 게 맞다. 네네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소파나 모테기파가 네. 아무리 그 반대를 해도 일단 키시다 총리가 선언한 대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그 키시다 총리는 계산해서 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을 만들어진 바볼의 존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바보를 해산한다.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그 한 것인데도 자신에게 다 국민들이 오히려 달아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죠. 아, 그러니까요. 네. 지지율이 이제 낮다는 것은 뭐 일본 국민도 그렇게 파벌 해체를 지지하거나 뭐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뭐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 외교적인 이야기인데요. 자민당에서 그 외교로 이 지지율을 일단 상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외교의 활로를 찾는다. 그거는 북한하고의 납치자 문제 해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키시다 총리의 전격적인 만남, 회담, 정상회담 이 이야기는 뭐 1월부터 나왔습니다. 지난해 죄송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나온 이야기고 그러나 한미일 건조라든가 그 북중로 이런 대결을 그도 안에서 그리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 가지고 이러한 가운데서 추진이 안 되는 것뿐이지 쉽지 않죠. 그러나 사실 바이든 정권도 혹시 김정은하고 키시다가 만나면 이게 한반도의 그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키시다의 상당한 외교적인 그 공로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일본이 생각할 때 한반도하고의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한반도하고의 외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북한하고는 그렇게 하여서
그러나 또 하나 남한 우리 네.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키다 총리는 사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계속 거듭하면서 오히려 일본 쪽의 실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염수 반유에 한국 정부는 사실상 그것을 묵인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간제지역 문제도 제3자 변제라는 것으로 오히려 이쪽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었고요. 기타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제3자 변제 부분은 남은 그 컵의 반 정도는 일본 쪽에서 채워준다라는 이야기를 아직 안 채워줬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일본이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 이것을 한국 쪽에서 알아서 다 해줘야 한다. 네, 그 세 가지 이슈가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간제징용 문제 이 두 가지는 일본 측에서 보면 거의 해결이 되었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도 문제입니다. 네, 독도 문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서로 합의를 하여서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작업을 지금 사실 시작했습니다. 일본 쪽에서 1월 5일부터 18일까지 가미카와 외상 현재 외상이 그 유럽하고 미국을 순회축했는데 네덜란드를 갔을 때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거기서 한 이야기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추구하고 있는 법에 의한 지배 이것을 박대해야 된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를 사실상 세계의 유일한 그 권위 있는 재판소로 만들어서 국제 분쟁이 있으면 모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라기보다 그쪽의 소장하고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사실은 독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권을 수용한 나라 일본처럼 그런 나라를 늘리면 관할권을 수용한 나라끼리는 상대방이 제소를 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의해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거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독도라는 문제를 말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의 지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일본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단히 그 초점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이제 오염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여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 쪽에서 그 수입을 해달라. 이러한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일본 전체 수산물을 완전히 지금 그 수입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수산물의 그 수출량의 42%입니다. 중국 시장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떻게든 시장을 그 이제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키시다는 그러한 외교적인 도르박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가능한 부분을 한국하고의 교섭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요새도 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시다 총리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신의 신뢰관계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게 뜬금없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윈윈 하자.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던데 그 일본은 그러나 자신의 그 실익을 속내가 실익을 챙기는 나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조심해서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도 실익을
챙기면서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기시다 체제의 어떤 위기, 또 자민당 파벌 해체 속내, 그리고 어떤 그것을 반등하기 위한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예상해 봤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르텐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문자 한두 가지 읽어드릴게요. 3033님, 저도 커피 쿠폰 당첨되고 싶어요. 매일 우리 저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이시고요. 0419님, 저는 뉴스레터 K 찐팬이에요 하십니다. 두 분은 이미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